65, 이제는 제 노후를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맡아주세요. 처음엔 잠깐일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부탁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노후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올해 65살,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새벽이면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쐬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따끈한 보리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낮에는 드라마를 보며 딸아이들이 어릴 적 얘기를 떠올렸고 저녁이면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밥상을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들러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손주들 생일이면 작은 선물을 사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이 평온이 이제야 내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앞두고 찾아온 날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평일만 좀 부탁드릴게요. 주말엔 꼭 우리가 데려갈게요. 사위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방법이 없어서요. 맡길 데가 없어 죄송합니다. 짧은 부탁이었지만 아기의 따뜻한 체온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끝을 움켜쥐자 나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맡아보마. 그 한마디는 나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딸 부부는 급히 들어와 아기와 기저귀 가방, 분유통을 두고 인사도 채 끝내기 전에 허겁지겁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기의 울음, 분유 타는 냄새, 젖은 기저귀의 무게가 우리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분유를 맞추고 젖병을 소독하는 일은 손목을 시리게 했고 기저귀를 갈며 허리는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아이를 안아 달래다 보면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면 유모차를 끌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젊은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나는 멀찍이서 손주만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요즘 다 할머니가 키운다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나는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래는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젖병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에 파스를 붙이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몸 버리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밤이 되면 딸 부부가 들어와 잠든 아이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버텨요. 역시 장모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감사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점점 당연한 소리처럼 바뀌었습니다.
나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엔 꼭 데려가야 한다. 평일만이야. 그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은 분명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옹알이를 내뱉으며 내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이들을 키울 땐 늘 바쁘고 서툴러 놓친 순간이 많았는데 손주를 돌보며 다시 마주하니 마치 젊은 날로 돌아간 듯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 현실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을 돌았습니다. 무릎은 저리고 허리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내 품에 기대 고개를 파묻고 잠들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잊혔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점점 시큰거렸고 밤에 뒤척일 때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삼키기도 했습니다. 분유를 데우다 손등을 댄 적도 있었고 기저귀를 갈다 허리를 삐끗해 한동안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내려앉았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보다 한층 늙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손주 옆에서 내 그림자는 점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놀이터에 가면 젊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멀찍이서 유모차를 밀며 손주의 이마에 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혼자 있는 내 모습은 왠지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따님은 좋으시겠어요. 엄마가 다 맡아주시니 든든하죠.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는 당연함이 섞여 있는 듯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남편도 나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젖병을 삼고 아기를 안아달래며 내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릎도 성치 않아 잠깐만 안아도 금세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주무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몸이 걱정돼. 저 애들이 고마움이나 알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우리 손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나 속으로는 남편의 말이 옳다는 걸 점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 부부는 종종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회사에서 버텨요. 장모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공손했지만 우리의 피로와 고단함을 진심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나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첫 주말 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만 좀 부탁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앞으로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주말 밤 남편과 나는 새벽 2시와 4시에 번갈아 일어나 아기를 안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달래기 힘들었지만 잠든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주는 무슨 죄야? 엄마도 없이. 부모가 바쁘니 이 할미가 볼 수밖에. 그러나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그 목소리에 담긴 울분은 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 부부의 약속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며 부탁하던 말이 이제는 습관처럼 쉽게 나오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만 좀 더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반복되는 그 말들은 이제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딸은 아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는 불안에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짧은 문장 뒤에 붙은 이모티콘 하나가 내 긴 하루를 보상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재우느라 허리는 더 휘청거렸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 애들은 부모라는 걸 잊었어. 우릴 그냥 아기 맡길 사람쯤으로 여기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주 주말 사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이에요. 정말 빠질 수가 없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얼굴엔 미안함보다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죠라는 기대가 뚜렷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았습니다. 손주의 체온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따님이 참 좋으시겠어요. 할머니가 다 봐주시니. 라며 웃었지만 그 말은 내게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이를 달래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분유를 흔들다 손목이 시큰거려 젖병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였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를 도우려 했지만 그 역시 허리가 성치 않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이를 잠깐 안았다가 아이쿠하고 내려놓는 모습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그러자 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과장하시네. 애 키우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얇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차마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점점 더 무겁고 쓰라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 곧 폭발할 날이 올 거야.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결심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 부부의 변명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식이나 워크숍을 핑계댔지만 이제는 단순히 피곤하다며 주말 약속을 깨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허리를 짚으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데려가라. 내 몸이 영 따라주질 않는다. 그러나 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쉬어야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 가슴은 답답하게 눌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참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쟤들은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 우릴 그냥 아기 맡기는 사람쯤으로 여겨. 나는 애써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카톡 알림창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딸과 사위가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수영장 옆 파라솔 아래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웃는 모습, 호텔 조식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 그 모든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분명 우리에게 회사 워크숍이라며 아이를 맡긴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딸은 태연하게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워크숍이라 힘들었어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엔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집안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손주의 숨결은 천사 같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 우리 부부의 희생만 늘어가는 상황이 끝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불빛이 번쩍였지만 내 마음속은 끝없는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창가에 서서 말없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끄는 담배를 다시 찾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집안에 곧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주말마다 이어지는 변명은 이제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예감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도 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결국 그래 하고 끊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거 좀 봐. 그가 보여준 화면 속엔 딸과 사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명 공연장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손에는 칵테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글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간만의 데이트, 부부의 밤. 나는 숨이 막혀 순간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회사 세미나라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주를 맡은 우리는 허리와 손목을 부여잡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정작 부모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부조리함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저 애들은 부모의 책임을 조금도 몰라. 나는 애써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아직 젊으니까 한 번쯤은 놀고 싶었겠지.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내 속마음은 이미 남편의 분노와 같은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부부가 집에 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세미나가 길어져서 피곤하네요. 나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저 손주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고운 숨결이 내 분노를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10년 넘게 끄는 담배를 다시 찾을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애들 언젠가 크게 혼나야 해.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우리 부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의 태도가 곧 우리 가정을 산산이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딸 부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져 변명조차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출장이에요. 입에 붙은 변명들은 사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따질 힘이 없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나는 점점 그들의 말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새벽마다 울어대는 손주를 달래다 허리를 붙잡고 쓰러질 뻔했고, 분유를 흔들다 손목이 시큰거려 젖병을 놓칠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붙였지만 통증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릎도 성치 않아 잠깐 안아주다 금세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가 아이쿠하며 손주를 놓을 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날,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쉴 수 없는 현실이 더 슬펐습니다. 남편은 내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몸살이 심해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든데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우리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나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몸이 안 좋다. 그러자 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우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그 순간 울분이 치밀었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사 같은 그 얼굴이 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이미 결심이 굳은 눈빛이었습니다. 나쁜 녀석들, 지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부모를 부려먹는 자식.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나의 가슴속 어딘가도 서서히 같은 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딸 부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회사 일! 사실이냐 거짓말은 그만해라!
수영장, 칵테일 잔, 웃는 얼굴. 전화기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아빠, 그건 그냥 잠깐. 우린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 힘든 건 우리다. 60 넘은 부모가 밤낮으로 손주를 보며 허리 끊어지게, 손목 부러지게, 잠도 못 자고 버티는 게 힘든 거다. 사위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정, 부모를 부려먹는 게 사정이냐? 부모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우리만 고생시키는 게 사정이냐? 우린 너희 종이 아니다. 나는 옆에서 숨이 막혔지만 속은 시원하게 뚫려왔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울분이 남편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주말은 없다. 평일도 우리가 버틸 만큼만 본다. 못 받아들이겠으면 내가 일을 줄이든 돈을 쓰든 내가 직접 방법을 찾아라. 부모가 내 뒤치다거리만 하라고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아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우린 잠깐만 쉬고 싶었어. 그러나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내가 져야 할 책임부터 져라. 그게 어른이고 부모다.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내 귀에는 가장 옳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딸 부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종처럼 부려지지 않을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결단에 놀랐지만 한편으론 속이 후련했습니다. 늦게나마 울분을 터뜨려준 남편이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인 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딸 부부는 며칠 동안 연락을 줄였고 아침마다 당연하게 맡기던 습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울음 대신 라디오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다시 공원을 걸었습니다. 허리와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사위도 곁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반성했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내 아이는 내 책임이다. 우리가 돕는 건 도움일 뿐. 너희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그 단호한 말에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 부부는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툴고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부모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안도했습니다. 나는 내 삶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챙기고 남편과 함께 늦은 노후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작은 여행을 떠나는 일들.
그 모든 게 내 삶에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책임과 함께할 때 진짜 빛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희생이 당연시되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이지 조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우린 너희 종이 아니다. 우린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단순한 진리가 우리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당연히 희생을 강요받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어 가정마다 숨은 갈등을 돌아보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